자, 이명박 정부. 이 정권은 그냥 리먼 브라더 터졌고 서프라임의 키코 대응에 신종 플레이에 정신 없었습니다. 이 정부에도 굳이 출산율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냥 그 이전 정권에서도 그냥 인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신경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지. 이 정권까지도 크게 출산율은 신경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에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환율이 지금 1,500원 올라가던 그 시기예요. 2009년이.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이거 전 세계 경제가 다 이랬는데 솔직히 보면은 전 세계 출산율도 이 시기에 다 똑같이 내려가서 복구를 못한 게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북유럽이 서브프라임 이후 복구를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대단한 게 대단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가지고 해냈네.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을 보시면은 여기 2009년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에 환율이 1,500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 이건 너무 심한데 해서 아씨 저출산 문제 한번 어느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진보 정권에서 별의별 뭐 별별별 이제 선동을 다 했어요. 뭐 임신 이력 관리까지 한다는,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느니, 아랫볼 때에서 윗돌 깬 저출산 대책이라니, 그냥 보육 예산하고 교육교사 지원하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 낮춰가지고 그 사회복귀하고 20대는 이제 뭐 국비 지원하고 뭐 이런 정책들 했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경제 발전 정책에서 애초에 이 저출산 법제 자체가 경제 발전이 목적이니까. 사실 저출산 정책의 83%가 보육 예산이에요. 보육 예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복귀됩니다. 복구하고 2011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2012년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이 되는데, 사실 이때가 최대 출산율이었습니다. 이 고점이 최대 출산율이었어요. 최대 출산율. 요 전체 기간 중에서 20년 중에서 최대 출산율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복구해낸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거 말고 정답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왜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게 어떤 사람은 성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늘리겠다, 뭐 총수요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성장이죠. GDP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즉 GDP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전편에 뭐라고 했어요? 할 거면은 차라리 기본적인 최적화를 해놓고 저출산을 이야기하자고요. 전혀 기본적인 최적화를 하지 않고 저출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권에서 출산율 반등시키는 거 별거 없어요. 보육, 그,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에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하려고 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세대별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정책 효과가 있어요. 보육 정책을 하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흑룡해, 백룡해라서 늘어난 거다. 여러분들 애 낳을 때 무슨 해라서 애를 낳고 이런 거 합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애를 낳고 합니까? 흑룡해, 백룡해라서 늘어난 거. 이거 절대 실패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진보 진영에서 판결회였었을까요? 무슨 출산 장려 효과 11년 만에 최고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013년이거든요. 흑룡의 백룡의 등을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 당시에 이제 낙태 이슈가 컸는데, 당시에는 낙태가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낙태는 또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법화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 하고 의논을 할 때가 되었다.
낙태는 반대하지만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대요? 그러면은 불구나 기형아가 나면은 이제 그거는 무조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어쨌든 이때 법 개정 이후 35년 만에 임신 후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이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정확히 뭘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병이나 유전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단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전에는 이제 무슨 유전병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유전병이 있을 때 요 기간 내에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게 정석법으로.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낙태죄는 유지를 했는데 이게 이후에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됐나? 어쨌든 이게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서 아마 요때 이제 처음으로 허용이 된 걸로 압니다. 낙태 문제는 이때 태아를 인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몸 선택을 인권이냐 요 두 가지로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태아를 인권이라고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몇 주로 봐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저기서 24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자연 유산율이 무조건 20%예요. 그러면은 몇 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으로 볼 것인가? 요걸 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미숙아가 6개월 정도에 나오도 그래도 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까지 되거든요. 예전에 과거 자연식에던 8개월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몇 주 이상 낙태를 살인으로 볼 것인가? 요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정의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저 이내의 낙태죄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일단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는 건 남성이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 중에 그 아이를 그대로 낳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 낙태를 했을 때 남성이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낙태나 출산 결정은 여성만 내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입장에서 남성이 낙태를 하라고 해서 낙태를 하는 것도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이제 기관이 이렇게 각각 합의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상모의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요. 리스크 앤 리워드에서 목숨 거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희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나온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인데 백신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아동 사망률이 줄었고 두 번째 페니실린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모 사망률이 확 줄었어요. 그게 60년대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대중화되었고 한국에는 70년대 이제 아시아권 같은 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대중화되었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그때 이제 아동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시기가 45년생이신데 그 형제가 한 8남매였거든요. 그 당시에 많이 낳았던 이유는 그냥 이제 가난하니까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에 한 3명, 4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지밀 같은 이런 게 나왔던, 두유 같은 게 나왔던 이유도 그 유당불내증을 원인도 모르게 사람이 죽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한 명만 나오면은 얘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올인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낳았던 거예요. 그 과거에 백설공주 신데렐라가 엄마가 없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디즈니의 어머니가 없는 이유도 뭐 전부 산모가 생명을 걸어서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들 어머니께 전화를 드세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놓고 많은 헌신 속에 키워낸 겁니다. 뭐 크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번씩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정도만 괜찮으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10년 뒤쪽에 태어났어도 그 산모들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도 목숨을 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 잘못 알려지는 게 10대에 아이를 베면 좋다. 이거 논문에 있는데 그거 10대 아이를 베면 여성이 잘하는 여성이 잘하는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인데 아이에게 태아에게도 영양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태아도 잘 미숙아로 나올 확률이 크고 산모조차도 위장장애로 나올 위험이 크고 반대로 30대 35세가 넘어가면 요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을 수가 있어요. 심장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옛날 어르신들이 괜히 이제 건강한 여자 찾은 이유가 이겁니다. 뭐 생명을 거는 게 상당히 리스크 앤 리워드가 큰데 목숨 거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락테제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거 이런 사람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목숨 거는 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박근혜 정부 가장 유명하죠.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 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황적 차이예요. 요 당시에 이제 별의별 선동을 하죠. 박근혜 책임이 99%다. 그러나 위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딱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대를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떨어졌지만은 저기야 뭐 그때야 레임덕이었고 마지막 시기에는. 예. 자, 요 정권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명박 정권 이건 똑같이 노무현 정권 시기랑 똑같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극복을 시켜가지고 돈을 쫙 풀었고 그때 이제 부작용을 어느 정도 노무현 정권에서 커버했어야 되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서프라임과 별별 리먼 브라더스 거기에다 유로존 다시 또 퉁 튀어나오고 키코 나오고 이런 시기에서 글로벌 저성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뭘 했어요? 저 시기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잖아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래서 수출 감소로 소비 불황의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그 상황에서 저거 반등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 실업률이 급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청년 실업률이 20대에 갑자기 9%대로 쭉 올라요. 9%대로. 예. 이게 뭐 서프라임 후폭풍입니다. 수출이 불황이니까 저기 양적 완화 소비 불황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한창 하는 사람인데 수출이 잘 되겠어요? 소비를 안 하지? 수출이 불안이니까 신규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썼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창조 경제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여기 신입 채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모태펀드 만들고 중기청에서 대출도 해주고 그 대출해주면 무조건 신입채용 얼마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했습니다. 그 청년 실업률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이 IT 기반으로 가니까 그래서 창조 경제가 나온 거예요. 이때 토스도 이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덕분에. 그래서 뭐 저출산은 청년 일자리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육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결혼 문화 만원 때문이다. 그래서 만원 추세를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게 보육이죠. 그리고 비용 혼례 문화를 개선하고 이거 사실 경제적 폭력이거든요.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글로벌에서 보면 기본적인 경제적 폭력입니다. 신혼부부형 전세임대 주택공급으로 공공임대가 요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 거기까지는 못 늘렸고요. 그냥 반등 좀 했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좀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인기 레인저 때 막바지로 되도록 하긴 했지만 뭐 근데 솔직히 한번 계속 꾸준히 반등만 하진 않아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초저출산은 피해보자 요런 목적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요거는 두껍죠? 날아갔습니다. 그냥 요때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날아갔어요. 끝까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죠. 20대의 소득이 급속히 줄었는데 그리고 30대는 전부 서울 외곽으로 다 밀려났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창 낳을 수 있는 그 세대가 30대인데 그게 서울에 집을 못 구해서 서울 외곽으로 전부 다 밀려난 그런 시기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나 가지고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딱 누가 범인인지는 이것만 봐도 보이잖아요. 통계는 거짓말 안 해요. 숫자로만 보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숫자를 전부 숨겨야 돼요, 사람들이. 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뻔하거든. 자, 어쨌든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거 스타트업 청년 채용을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는 카카오 채용 이후부터죠. 그거는 제가 전에 한번 그 정보 처리, 정보 보안 산업 지도, 정보 보안 취업 지도 이거 하면서 청년 채용이 얼마 정도 했는지, 그걸 한 산업계 정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채용을 무한정해가지고 청년 실업률을 이걸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변화 도움이 안 됐죠. 이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이걸 해결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해결은 됐는데 해결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자, 그 이전 정권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20대의 명목 임금이 줄었어요. 실질 임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실질 임금을 올려야 되겠다. 뭐 20대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간다. 솔직히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거 해결하고 돈을 엄청 풀어서 확장 정책을 했으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겠죠.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글로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소득은 쫓아갔는데 다른 세대는 20대가 실질 임금을 못 쫓아간다. 그 실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근데 있잖아요. 명목 임금이 떨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명목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실질 임금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목 임금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 급속히 인상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소득주도 한다면서 그래서 20대 명목 임금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층 87%가 20대 87%가 빈곤층 이런 게 나온 결과죠. 그래서 명목임금 자체가 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애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 세대가 다음 30대로 넘어가는데 결혼이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해결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 일단 아무데나 취업을 해보자. 이명박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제가 20대였으니까 요즘 이 정도 돈 받고 누가 취업을 하냐? 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죠? 이때 지옥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뭐 어디든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해결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고 즉 뭐 지금 현재 이 초저출생의 본격적인 범인은 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은 있잖아요. 한 번도 이 저출생을 만든 적이 없어요. 받아가지고
반등을 시켰거나 최소 유지는 시켰지 만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 진보 정권에서 저출생을 만들었고 항상 진보 정권에서 저출생을 만들어서 보수 정권에서 유지를 했죠. 지난 20년을 보면 그랬죠.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 나락을 갔는데 2015년에 그렇게 깠거든요. 참여연대나 이런 데가 그렇게 깠거든요. 여기서 참여연대에서 2015년쯤부터 계속 뭐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고 위에도 나왔지만 성평등이 문제다. 그래서 자, 진보 정권은 여기서 그럼 저출생을 위기로 받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보수 정권은 그냥 미래 기획 중에 하나.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과하게 떨어지지 않고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정도. 나머지 안 되면 이제 뭐 이민을 받고 요런 접근을 했는데 진보 정권은 계속 심각한 위기라고 봐. 이야기는 진짜 심각한 위기로 받는가? 뭐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되죠. 자, 아시는 바 이렇게 우리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건 뭘로 보냐? 성평등이 문제다. 자, N에게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가지고 인구 그냥 보편복지 하자는 거예요. 보편복지. 뭐 선별복지 말고 보편복지 하자는 거예요. 이거 돈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렇게 비판을 했죠. 뭐 분명한 정책 실패고 뭐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죠. 그래서 정권 플러스 180 의회석까지 다 장악하고 이 선으로 나락을 보냅니다. 다시 말했지만은 진보 정권에서 저출생을 만들었어요. 항상 보수 정권은 유지를 시켰고 이거는 진보 정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게 그 진보 정권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지를 시키고 다시 또 나락을 보내고 2001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진보 정권은 저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요즘 이렇게 나락을 가니까 인구가 필요합니다. 줄어드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인구의 증가가 국력 그러면 왜 10년 동안 계속 비판을 했는데? 왜 나락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빡 바뀌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KBS거든요? KBS랑 MBC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장악을 당해 있습니다. 뭐? 승진을 하려면 민주노총 소속이어야 돼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노조로 장악한 방송이에요. 저출생을 정책을 실패고 실패 이유는 성평등 때문이라고 10년을 비판을 하다가 이제 원하는 데 다 해봤잖아요. 모든 걸 휘두르고 나락을 가니까 중요하지 않다. 저출생은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선회를 하죠. 이렇게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저출생 정책은 뭐냐? 페미니즘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야 일정 기간 동안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성평등주의가 확산할수록 출산율은 U자를 그리며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말아먹었어요. 출산율 0명이 뭐 어쩌고 이거 뭐 그냥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이거 다 성평등 때문이다.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그래서 보편복지 플러스 성평등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자,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초기에 일정 기간 출산율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띄운 게 뭐예요? 저 가부장적 여시 인스티즈 뭐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재기하라고 하고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욕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레디컬 페미니즘을 키웠죠.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뭐 파이어스톤 기반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주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자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독립적인 여성이네. 저런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는 열심히 여가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경제적 폭력을 당하면서 이런 여성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출생률 정책입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이 여가부 기준의 경제적 폭력인데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 밑에 배우자에게 돈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남자에겐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줘야 되고 반대로 여자 쪽의 돈은 공공으로 쓰면 안 돼요. 배우자의 돈 쓴쓰미를 비난한다. 생활비를 인색하게 된다. 배우자가 돈 쓴 곳을 추구한다. 일일이 허가받고 돈을 받도록 한다. 일일이 허가받고 돈을 받도록 한다? 받도록 한다? 손이나 도박에 돈을 쓴다. 얼마나 버는지 알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글로벌로 따지면 있잖아요. 이제 외국 여성이 미국 남성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여기에 여성이 비자를 받잖아요.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 이민 여성에게 많은 경제적 폭력을 행위했습니다. 이걸 장기간에서 이런 것들 정하면은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저기서 스스로 나오지고 못하고 밖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요즘 퐁퐁이니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다? 경제적 폭력입니다. 경제적 폭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 세금 쓰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뜯어가는데 여성이 돈을 뜯어가야 된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경제폭력이 돼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뭐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을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베푸는 건 선택하는 것일 뿐 요청이 들어와도 거리끼면 바로 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 폭력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이거 뭐 한국에서는 이거 남편에게 적용되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자기 원하는 데 돈을 쓰거나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적 폭력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날이 갈수록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겁니다. 2010년 때부터 슬슬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스스로 극복하지 어렵게 만든다는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아이고. 외국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소를 만듭니다. 아씨. 그래서 뭐 경제적 폭력도 가정 폭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폭력을 당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착취를 하니까 이런 거 있어요. 네가 회계를 못하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줄게. 이거 자체도 경제적 폭력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돈 줘. 이것도 경제적 폭력이에요. 뭐 그대로 가져가. 돈 내놔서 내가 쓸 거야.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예요? 이게 가정폭력입니다. 뭐? 한국에는 돈을 안 뜯기면 가정폭력이에요. 이건 뭐다?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기고 남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모님한테도 돈 줘라고 말하는 게 경제적 폭력이거든요. 똑같이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때 부모도 무기력에 빠지고 노후가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즉 어떤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이런 거 도와주세요. 혹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도 경제적 폭력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목록과 이게 서구에서 이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젠더 이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해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내고 크로스 체크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나오는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뭐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네들 비페미니즘을 갖다 써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여성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출생률 정책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떴죠. 20대 2명 중에 1명은 나는 페미니스트고 사실 대부분 여기에 동화되어 있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한데 한 70% 정도는 여기에 선호하는 정책이지 않을까. 혹은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는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식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연애의 작살로 나왔습니다. 20대에 돈도 없는데 아예 그냥 이런 위험을 주는 스탠다드를 가진 기준점, 결혼 기준점으로 생활비 부족한 데다가 미래도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컷이 된 상태죠. 즉 한국의 연애 문제나 결혼 문제는 단순하게 레드필이니 여성을 꼬시는 방식이 이런 걸로 지금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공대생들을 주로 뜯는 퐁퐁남 이슈까지 터졌죠. 뭐 삼성전자 이런 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IT니까 퐁퐁열을 많이 보는데 2010년 이후부터 문과는 다 죽었어요. 사실 금융사 가려고 해도 문과 출신은 월가에서 안 통해요. 이거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래서 그 문과들이 살아남으려고 심리학과, 철학과 이런 쪽으로 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이런 성교육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레디컬 페미니즘 가는 여기서 나온 거 이거 커뮤니티 기반으로 툭 튀어나온 미소진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건데 이거 여가부 산하에 성평등 센터 이런 데서 강의하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사단 법인 만들어서 여기서 자격증 강의 팔고 우리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에서 성평등 센터에서 강의 돌아다닐 수 있고 정부 자금 슈킹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기반으로 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인데 하위 문화를 여성으로 잡고 상위 문화를 남성으로 잡고 생산시설 독점을 생식수단 점유로 해서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기술 발전으로 임신과 출산을 없애자. 참고로 근데 이 파이어스톤 우리가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 90년대 이전에는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그런데 헐리우드에 로맨틱 이데올레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로맨틱 이데올레기 영화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로맨틱 이데올레기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90년대부터 한국에는 2000년대부터 결혼의 조건이 갑자기 여성이 요구하는 게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근데 연애랑 결혼 그렇게 돼 보니까 연애랑 결혼 시장이랑 괴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 원조가 어디냐?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원조가 뭐냐? 이 솔라미스 파이어스입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뭐 사줘, 가방 백 사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물소짓 하는 거, 뭐 퐁퐁짓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성의 갈취행위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뉘앙스거든요. 이거 번역한 거 인터넷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봤는데 뭐 한국은 뭐 비페미니즘이죠. 이런 거 싹 빼고 자기 유리할 것만 갖다가 썼죠. 비페미니즘.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 문과 계열의 상업성이 부족한 계열,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미국의 젠더학도 뭐 심리학과랑 적당히 섞여가지고 젠더학이 튀어나온 거죠. 먹고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교육 강의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이거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10대들도 다 여기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동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갖다 쓴 커뮤니티 기반을 이걸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조직들 되게 많아요. 그럼 왜 저런 위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느냐? 남성은 상위 문화잖아. 상위 문화는 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아. 상위무나 남성 연호는 혐오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뭔데? 그냥 남성이 싫어하는 것뿐이지. 여성 혐오만 존재하고 남성 혐오는 절대 존재하지 않다. 이런 기준점으로 가는 겁니다.